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 후반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종종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죠.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늘 계획대로만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배는 항구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지만 그게 배가 만들어진 이유는 아니다라는 말처럼 우리도 늘 편안한 곳에만 머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은 역경을 만나야 하고 또 그 역경을 이겨내며 나아가야 하는 법이니까요. 제가 겪었던 일들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일들이지만 그 평범한 속에서도 우리는 저마다 특별한 순간들을 만들어가고 그 특별한 순간들이 모여 지금의 저를 만들어냈답니다. 제 이야기들을 통해 여러분도 여러분의 특별한 순간들을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고등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주 똑똑하고 야무진 이유는 아마도 저를 닮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무언가를 시작할 때 확신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파고드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성격 덕분에 항상 확실한 결과를 내고자 노력해왔고 그 영향이 딸에게도 이어진 것 같더군요.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는 그 확신을 가지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여자는 남편을 잘 만나야 한다고들 하는데 그때는 콩깍지가 아주 제대로 씌어서 남편이 참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제 남편은 저보다 3살 연하입니다. 사실 나이 차이가 그리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연하 남편이라 그런지 자꾸만 모성애가 자극되더라고요. 저는 3남매의 맏이로서 항상 의젓하고 책임감 있게 살아왔는데 남편은 장난기가 넘치고 애교도 많은 스타일이라 그런 모습들이 저에겐 너무나 새롭고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애 시절엔 남편 덕분에 저도 저덥지 않은 여러 가지 일탈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과 함께한 그런 일탈들은 마치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처럼 저를 들뜨게 만들었죠. 나에게도 이런 면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동안 잊고 지냈던 자유와 모험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한 번은 연애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오토바이 타지 않을래? 아는 형님이 타고 다니는 건데 오늘 하루 빌렸거든. 내가 드라이브 시켜줄게. 오토바이?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타봤는데. 그리고 그거 위험한 거 아니야? 그런 건 날라리들이나 타는 거잖아. 뭐? 날라리? 아, 누나 진짜 순진하다. 요즘 얌전히 타는 바이크족들이 얼마나 많은데.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어. 내가 안전하게 태워줄게. 그럼 한번 타볼까? 사실 전부터 궁금하긴 했었거든. 그날 저는 남자친구 뒤에 꽉 매달려서 밤바람을 맞으며 달렸습니다. 항상 동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바른 생활을 고집하던 저에게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밤거리를 달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달려보니 두려우면서도 신나고 마치 모든 걱정을 내려놓은 듯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 덕분에 저는 오토바이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번지점프도 해보기도 하고 강가에서 보트를 타보기도 했어요. 그동안 저에겐 너무나 멀게만 느껴졌던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제 안에 숨겨진 일탈 본능이 깨어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남자랑 결혼하면 즐거운 일이 많을 것 같았어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더라고요. 딸이 태어났을 때 저는 그저 우리 집에 평화와 행복만 있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딸이 갓난아기였을 때도 툭하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가곤 했고 밤늦게 술에 취해 들어오는 일이 거의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늦은 밤 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며 들어오는 남편 때문에 아기였던 딸이 놀라서 깨어 울기도 여러 번이었죠. 게다가 제가 딸을 위해 만든 맛난 간식들을 남편은 술안주로 빼먹기 일쑤였고요.
아니, 그 간식은 애 입맛과 영양을 고려해서 만든 것이라 어른이 먹기에는 간도 싱겁고 맛도 덜할 텐데 남편은 그런 것도 개의치 않고 꾸역꾸역 잘도 먹더라고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상황에 제 속은 점점 더 타들어갔고 결국 참을성도 한계에 다다르고 있음을 매 순간 절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 딸이 7살쯤 되니까 말문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말이 많아지더군요. 그 무렵부터 딸은 자신의 생각을 거리낌 없이 표현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남편과 딸 사이에는 기막히게 주고받는 티키타카가 생겨났습니다. 남편의 가벼운 농담과 딸의 날카로운 지적이 오가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마치 친구처럼 서로를 놀리면서도 진심을 담아 대화하는 독특한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어요. 아빠, 술 좀 그만 먹어. 시끄럽고 냄새 난단 말이야. 아니, 아빠가 뭐가 시끄러워. 아빠 목소리 멋지지 않아? 게다가 아빠한테 냄새가 난다니. 아빠 우리 유나한테 서운해지려고 하는걸? 하나도 안 멋져. 내가 오죽하면 이런 말을 하겠어. 아빠 술 먹고 입 벌릴 때마다 입냄새 대박이란 말이야. 그리고 내 간식 좀 훔쳐먹지 마. 그거 내 거야. 어떻게 먹을 게 없어서 애기 간식을 훔쳐먹어? 훔쳐먹은 게 아니고 아빠랑 나눠 먹은 거잖아. 아빠도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우리 유나 혹시 욕심쟁이야? 아빠, 내 간식은 나눠 먹는 거 아니야. 엄마가 놔주려고 만든 거라고. 아빠 때문에 내가 키가 안 크면 책임질 거야? 알았다. 아빠가 미안해. 유나, 7살 맞아? 왜 이렇게 말을 잘해? 아빠가 아주 못 당하겠다. 아니, 내가 딸한테 잡혀 살 줄이야. 이런 대화가 오갈 때마다 저는 딸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쬐깐한 아이가 저렇게 똑부러지게 자기 의견에 말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남편도 딸에게 잔소리를 듣고 나면 순간적으로 귀가 조금 죽은 모습이 역력했어요. 딸이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걸 보면 오죽했으면 저런 말을 할까 싶기도 하고 그동안 딸이 쌓아왔을 스트레스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이 되더군요. 그나마 딸이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해주니 남편도 그제야 조금씩은 자제하는 척 하더라고요. 물론 딸의 말을 듣고 나서 잠깐 반성하는 모습은 보였지만 그것도 그때뿐이라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었어도 뭐 어쩌겠습니까? 사람 사는 집이라는 게 다 똑같다고들 하잖아요. 잡음 하나 없는 집이 어디 있겠나요? 저도 그냥 연하 남편의 귀여운 모습에 마음이 약해져서 이런저런 문제들을 큰일 아니라고 생각하며 넘어가면서 살아왔던 거죠. 남편이 미숙하고 제멋대로일 때도 있었지만 가끔씩 보여주는 애교와 다정함에 저도 마음이 풀리곤 했어요. 그렇게 작은 불편함들은 애써 외면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문제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때부터 신호가 왔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나름 시댁과 저 사이에서 조율을 잘해왔고 시부모님도 남편이 철없는 거 아니까 저랑 같이 사는 거에 대해서 고마워하셨어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주말에 시어머니께서 시댁에 좀 오라고 하셨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업무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도저히 주말에 시댁에 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그 상황을 눈치채고는 주말에 시댁에 가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요청을 저 대신 거절했어요. 남편은 몸살이 났다고 핑계를 대며 이번 주말에는 시댁에 갈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몸살이 뭐 그리 대단하냐며 주말까지 쉬면 나을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남편은 이번에는 조금 심해서 주말 동안 푹 쉬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꼭 갈 거라고 약속하고 어머니도 아들의 건강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지 않냐며 설득을 이어갔죠. 결국 시어머니도 알겠다고 하시면서 이번에는 남편과 함께 집에서 쉬라고 저에게도 말씀을 전하셨고 남편은 이렇게 저 대신 핑계를 대며 상황을 잘 마무리해줬습니다.
사실 남편 본인도 가기 귀찮았던 것 같긴 하지만 아무튼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남편은 항상 이렇게 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시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적절하게 조율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나름 평화롭게 지내왔는데 딸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던 무렵에 일이 터졌습니다.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저희 외삼촌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요. 저에게 외삼촌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아주 팔랑귀라서 외가 친척분들이 외삼촌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가장 큰 피해자는 외숙모였죠. 외삼촌이 항상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듣고는 돈을 허투루 쓰셨거든요. 그 때문에 외숙모는 고생이 많았어요. 외삼촌이 이런저런 사업에 투자한다고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생활비가 부족해지기도 했고 빚을 갚느라 힘든 시간을 보내셨죠. 그런 외삼촌이 제가 결혼할 즈음에 어디서 관광지로 개발될 거란 이야기를 듣고 외숙모 몰래 빚을 내서 땅을 1000평이나 사셨는데 그 땅이 10년이 지나도 가격이 오르긴커녕 반의 반도 못 미칠 정도로 떨어져 버리고 외삼촌은 외숙모에게 들켜버렸어요. 그러니 외숙모는 매일같이 외삼촌을 붙잡고 잔소리를 하며 구박하셨고 외삼촌은 우리 엄마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땅 좀 사달라며 눈물까지 흘리며 죽는 신용을 하셨어요.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고 어쩔 수 없이 외삼촌을 도와주게 되셨죠. 결국 엄마가 그 땅을 헐값에 사주셨어요. 땅 옆에 계곡도 있고 산세도 좋아서 나름 괜찮긴 했지만 솔직히 자리만 좋고 실질적으로 쓸모가 없는 땅이었어요. 남편도 그 땅을 보면서 대체 그런 곳을 왜 사셨냐며 저에게만 한 소리 했고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엄마가 땅을 크게 샀다는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드렸어요. 남편은 평소에도 시부모님과 자주 연락을 하며 이런저런 소식을 곧잘 전하곤 했거든요. 그러자 시부모님께서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직접 가서 구경 좀 하자고 하셨고 결국 우리는 함께 그곳에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곳을 보니 계곡이 있고 산세도 아름다워서 그런지 시부모님께서 갑자기 그곳을 활용해 뭔가 해보자는 생각이 드셨던 모양이에요. 시어머니는 계곡 옆에 평상을 깔고 손님들을 불러 모아 백숙 장사를 해보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내셨고 시아버지도 거기에 동조하며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기 시작하셨죠. 그때 저는 솔직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지만 이미 시부모님 두 분이 의욕적으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듣고만 있었어요. 남편도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기 계곡도 있고 평상만 깔면 여름에 손님들 오겠네. 족구장 같은 것도 만들면 어떨까? 장사가 아주 잘 되겠는데? 그러게나 말이야. 백숙 장사도 하면 딱이겠는데? 여름에 그런 식으로 자리 장사하면서 떼돈 번 사람들 많다잖아. 여기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오겠어? 너무 휑해서 계곡이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이 많을걸? 왜? 자리도 좋고 물도 있고 손님들만 잘 끌어오면 금방 자리 잡을 것 같은데. 손님이야 너희들이 이리저리 입소문만 잘 내주면 알아서 오겠지. 얘 영미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어머님 생각도 좋은 생각인 것 같긴 한데 저도 윤희 아빠 의견에 동의해요. 이제까지 땅값이 떨어진 이유가 다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서 장사를 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이 원, 젊은 애들이 늙은 나보다 왜 그렇게 감각이 없냐. 보는 눈이 없구만. 특히 시어머니는 굉장히 적극적이셨습니다. 엄마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여러 번 같이 거기서 장사 좀 해보자고 말씀하시곤 하셨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귀찮아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 거긴 누가 봐도 장사하기엔 어려웠거든요. 주변에 유동인구도 거의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데다 길도 제대로 나 있지 않으니 뭐가 되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엄마도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완전히 꽂히기라도 하셨는지 어떻게든 엄마를 설득하려고 계속 전화도 하시고 장사에 대한 아이디어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너무 자주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귀찮기도 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너무 기대는 하지 마시라고 대답을 한 모양인데 시어머니는 그 말에 완전히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신 모양이에요. 사부인, 제가 다 알아봤는데요. 공사금은 이 정도 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저희가 반씩 부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리는 제가 할게요. 사부인은 관리만 잘해주시면 돼요. 아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한 연락을 받았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벌써 공사금까지 알아보신 거예요? 제가 생각해보겠다는 말을 하긴 했지만 역시 장사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 사부인이 좀 소극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척척 준비한 겁니다.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다 준비됐고 공사 계약도 제가 다 해뒀어요. 저만 믿고 따라오시죠, 사부인?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전 허락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계약하신 건 모두 취소해 주세요. 저와 상의도 없이 그렇게 많이 진행하셨다니 당황스럽네요.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미안합니다만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는 결국 가게 공사 계약까지 멋대로 진행하셨죠. 하지만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땅 주인인 엄마에게 반드시 연락이 가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엄마는 그 사실을 알게 되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그 상황을 듣고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결국 시부모님과 저희 부모님이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엄마는 단호하게 그런 일에 동의한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엄마는 계곡에 불법으로 평상을 깔고 자릿세를 받아가며 음식점을 하는 것은 불법이며 계곡 바로 옆에서 음식점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에서도 허가를 내줄 리 없다고 딱 잘라 거절하셨죠. 시아버지는 다들 그렇게 알고 하면서 하는 일이라며 너무 꽉 막히게 살지 말고 우리도 돈을 좀 벌어야 하지 않겠냐고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엄마는 불법으로 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며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시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쳐서 되겠냐며 이미 모든 준비가 되었으니 맡겨만 달라고 간청했지만 엄마는 아무리 그래도 허락할 수 없다며 불법은 불법이라고 딱 잘라 거절하셨습니다. 결국 엄마가 끝까지 허락하지 않으셔서 공사고 뭐고 다 무산되어 버렸고 결국 시부모님만 위약금을 물어주는 상황이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그 뒤로 괜히 저에게 화풀이를 하시면서 사부인이 고집이 세서 부자가 되기엔 글렀다며 불만을 늘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불만 섞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제가 아무리 잘해도 이런 일 하나로 이렇게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참 많이 속상했고 마음이 무거워지더라고요. 시댁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는 것 같아서 더욱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땅 사건 이후로 시댁과의 관계는 조금 껄끄러워졌고 시부모님은 저를 볼 때마다 이유 없이 틱틱대기 일쑤였어요. 사실 아무리 시부모님이라지만 자기들이 멋대로 기대하고 일 키우다가 실망한 것을 왜 저에게 화풀이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도 시집살이라는 게 다 그런 거란 생각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적당히 참으면서 지내기로 했죠. 어쨌든 그 일은 지나간 일이니 가족 간의 불화를 키우고 싶지 않아 조용히 넘기려고 했어요.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시면 최소한 남편이라도 문제를 일으키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 인간이 글쎄 아주 큰 사고를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친 사고는 무려 음주운전이었어요. 심지어 그게 처음도 아니고 두 번째였죠. 첫 번째 걸렸을 때 남편은 대리기사와 주차장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내보낸 다음 대신 직접 주차를 하다가 대리기사가 음주운전으로 신고해 억울하게 걸렸다고 변명했어요. 핑계가 어이없긴 했지만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 저도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죠.
선고 유예를 받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나마 상황이 그리 심각하지 않아서 크게 잔소리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 인간이 직접 차를 몰다가 교통사고를 내는 바람에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자는 없었지만 파손된 차량이 우리 차를 포함해 총 3대나 되었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따로 부담해야 할 돈이 적지 않았죠. 남편에게 대체 왜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했냐고 잔소리를 하자 남편은 대리기사에게 25,000원 주는 게 아까워서 그랬다고 태연하게 말하더군요. 대리비가 아까워서? 그 돈 아끼다가 이렇게 더 큰 돈 나가는 건 생각 안 해봤어? 그냥 술이 별로 안 취한 것 같아서 괜찮을 줄 알았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고 자주 다니던 길인데 잠깐 삐끗했다고 사고가 날 줄 누가 알았나. 그렇게 큰 사고를 쳐놓고도 어떻게 이렇게 뻔뻔해? 당신 얼마 안 다쳐서 다행이지 하마터면 더 큰 인명사고를 낼 수도 있었어. 어떻게 그렇게 조심성이 없어? 알았다고. 이제 와서 뭐 어쩌겠냐고. 다행히 난 이렇게 사지 멀쩡하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유나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아? 요즘은 초등학교에서도 술이 어떤 건지 얼마나 나쁜 건지 가르쳐준다더라. 음주 폐해 예방교육 뭐 그런 것도 한다고. 아빠가 돼서 그래서야 되겠어? 초등학교에서 벌써 그런 걸 가르친다고? 그래도 유나는 아직 어려서 다 알아듣지 못했을 거야. 내가 조심할 테니까 당신도 유나 앞에선 이번 사고 이야기 하지 말아줘. 내가 못 살아 정말. 그래서 합의금 문제는 어떻게 할 건데? 당신 모아둔 돈은 있어?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다 보니 결국 모든 문제는 돈으로 귀결되었어요. 아무리 감정적으로 싸워도 현실적인 문제는 돈이었고 그것이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가장 큰 난관으로 다가왔어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적인 손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우리 앞에 놓인 커다란 문제였던 거죠. 남편은 모아둔 돈은 있긴 했지만 합의금을 모두 다 해결하기에는 모자랐고요. 그러다 나온 이야기가 바로 제 적금 이야기였어요. 저희 부부는 돈 관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었기에 남편은 제가 10년 넘게 붓고 있는 적금 통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남편은 제 적금을 깨서 본인을 도와달라고 했지만 저는 단호하게 그건 남편 잘못이니 남편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못을 박았어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남편이 저지른 그런 사고를 왜 제가 제 적금을 깨가면서까지 도와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고 이번만큼은 남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남편이 엄청 서운해했지만 어쩔 수 없는 건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 이야기를 시부모님께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너는 마누라가 돼서 남편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야 하는 거 아니니? 얼른 적금 깨서 해결해라. 가족이 왜 가족이니? 힘든 일일수록 서로 도우라고 있는 게 가족이지. 어머님, 이건 남편이 잘못한 문제니까 남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딸에게도 좋은 교육이 될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큰 사고로 번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아니, 애 교육은 무슨 교육이야? 지금 당장이 급한데 네가 안 나서면 어쩌란 거야? 그럼 우리 아들 혼자서 어떡하라 그러냐? 너무 그렇게 고집 부려도 좋을 거 하나 없다. 제가 그렇게 쉽게 나서면 윤희 아빠는 또 같은 잘못을 반복할 거예요. 윤희 아빠 지금 크게 반성도 안 하는 것 같아서 더더욱 도와주기 싫습니다. 고생 좀 하면서 반성하길 바라는 마음에 그런 거예요. 어머님도 이번엔 제 의견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아들은 반성을 해야 하니 죽어도 도와주고 싶지 않단 말이지? 그래, 알았다. 시애미한테 말 한마디를 안 지는구나. 잘났어 정말.
나는 이번 일은 절대로 안 도와줄 거라고 어머님께도 말씀드렸으니 당신도 그렇게 알라며 못을 박았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정말 기가 막혔던 것인지 마치 기싸움이라도 하려는 듯 차를 팔아서 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정말로 차를 팔아버리고 돌아왔어요. 남편 차도 사고 때문에 찌그러진 부분이 있었으니 많이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나머지 돈은 시어머니가 대출까지 받아서 도와주신 모양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독하단 말을 하며 차 없이 잘 살아보라며 비아냥거리는 모습까지 보였죠. 남편은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차도 팔고 시어머니까지 대출을 받게 했다며 저를 원망하더군요. 남편은 제가 조금 더 이해심을 발휘해 주길 기대했겠지만 저는 남편이 이런 일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길 바랐기에 물러설 수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하니까 좀 속이 시원해? 차도 팔고 엄마까지 대출받게 하고? 넌 진짜 독하다. 나랑 엄마가 그렇게 돌아가면서 부탁을 해도 어떻게 눈 하나 깜짝을 안 하냐고. 속이 시원하진 않지. 나도 속상해. 하지만 당신이 잘못한 일을 내가 왜 대신 해결해줘야 해? 그리고 상식적으로 당신을 도와주지 않은 나를 원망할 게 아니라 이런 일을 만든 것에 대해 스스로 반성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님께서 대출받게 되신 것도 나 때문이 아니라 당신 때문인 거잖아. 그놈의 책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번 건 진짜 심했어. 당신 내 마누라 맞아? 남보다도 못한 취급이 나고 말이야. 말해두겠는데 만약에 당신이나 처가에도 이런 일이 생기면 나도 당신처럼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절대로 도움 안 줄 거야. 알겠어? 미안하지만 난 당신처럼 그런 사고는 안 칠 거야. 그리고 문제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당신한텐 손 안 뻗을 테니 걱정 말어. 끝까지 반성을 안 하고 재탄만 하는 남편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도 한순간에 무너진 것 같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책임지는 것이 비록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여도 결국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은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결국 시댁과 남편과의 관계는 점점 더 껄끄러워졌고 계속해서 마찰이 생기며 서로 얼굴을 마주할 때마다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그래도 다행히 제 편이었던 우리 딸이 있어서 그나마 지낼만 했습니다. 딸이 고등학생이 되어서인지 저와의 대화도 잘 통하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거든요. 눈치 빠른 딸이 시댁 어른들 앞에서 저에게 차이싹 붙어서 제 칭찬을 하거나 은근슬쩍 편을 들곤 했는데 그 때문인지 시부모님이 괜히 우리 유나에게 싫은 소리를 한마디씩 하시게 되어서 저도 보기 안 좋았어요. 그래서 딸이 시부모님과 남편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것은 원치 않아서 제 나름대로 딸에게 가끔 당부하는 말을 하곤 했습니다. 옛날엔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유나 많이 예뻐해 주셨는데 괜히 엄마랑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이가 틀어져서 유나까지 괜히 멀어진 것 같아 미안해. 엄마, 나도 이제 다 컸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왜 엄마한테 그러시는지 다 알고 있는걸? 엄마 잘못 아니라는 것도 알고. 그래도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섭섭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빠한테도 그렇고. 어른들끼리 복잡한 사정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유나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걱정하지 마, 엄마. 나 엄마 닮아서 공부 잘하는 거 알잖아. 내 걱정 말고 엄마야말로 마음고생 안 했으면 좋겠어. 딸과의 그런 대화가 지나고 나니 한층 더 마음이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는 나름대로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는
최대한 먼저 연락을 드리고 작은 선물이라도 챙겨서 시댁에 가려고 했고 시부모님이 필요로 하시는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드리려고 노력했어요. 남편에게도 가끔 시부모님께 더 잘하자며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한번 틀어진 관계는 쉽게 돌아서지 않더군요. 게다가 예상치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 댁에 문제가 생기게 된 거예요. 인간의 인생에도 다 계절이 있다고 가을이 지나 혹독한 겨울을 견디면 봄이 올 줄 알았건만 저에게는 기나긴 겨울이 계속되는 느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지어진 지 오래된 2층 주택에서 지내셨는데 부모님은 2층에서 지내시고 1층은 세를 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집이 오래돼서 그런지 수도가 터지는 바람에 2층은 물론이고 1층 천장이며 바닥이며 물난리가 났고 결국 다 고쳐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집주인인 저희 부모님이 공사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는데 그때가 마침 막내 동생 장가 보내고 새 집까지 마련해 준 지 얼마 안 된 시기라 부모님은 돈이 없었죠. 그래서 어디서 돈이 나올 구석이 없을까 찾다가 엄마는 외삼촌에게 샀던 땅이 떠올랐다고 하셨어요. 그 땅을 팔아서 공사 비용을 충당하려는 거였죠. 하지만 그 악명 높은 땅은 판다고 올린다고 해서 바로 팔리는 땅이 아니었고 과거에 외삼촌도 엄마한테서 울고불고해서 겨우겨우 파셨던 그런 땅이지 않습니까? 당장 돈이 급한 엄마에게 있어서도 그 땅은 팔리지도 않는 애물단지였던 셈이었어요. 제가 엄마에게 돈을 빌려드리겠다고 했지만 그건 절대로 싫다며 한사코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그 당시 그 땅이 관광지로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었고 그래서 엄마에게 그 땅을 제가 사드리겠다고 나섰습니다. 외삼촌도 그 소문을 듣고 땅을 샀다가 쪽박 차시긴 했었지만 이번에 제가 들었던 정보는 정말 믿을 만한 정보였고 엄마는 아무런 대가 없이 저에게서 돈을 빌리는 것을 완강하게 거부하시는 바람에 부모님을 도와줄 겸 겸사겸사 제가 사드리게 된 거였어요. 남편이 음주운전 사건 이후로 각자 집안에 들어가는 돈은 알아서 해결하자고 해놨기 때문에 남편에게 도움을 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엄마가 외삼촌에게 그 땅을 샀을 때보다 땅값이 더 떨어진 상태라 부담이 덜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당장 그 큰 돈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결국 제 적금을 깨기로 했습니다. 남편한텐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제 동생 장가 보낼 때 저희 부모님이 무리하셔서 금전적인 상황이 좋지 않다는 걸 뻔히 알고 있는 남편이 집공사 비용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는 직감적으로 뭔가를 눈치챈 모양이에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물어봤죠. 혹시 당신 적금 깨서 처갓집 도와드린 거야? 맞지? 그 정도 돈이 아니고서야 그 문제가 그렇게 한 방에 해결되진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어? 맞아. 내가 도와드렸어. 적금 깨가지고 우리 엄마 그 계곡 쪽에 땅 내가 사드렸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 집이 그 모양인데 어떻게 내가 모른 척해. 아니, 그냥 도와드린 것도 아니라 그딴 쓰레기 같은 땅을 샀다는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 그런데다 돈 쓰려고 그 난리를 피워가며 날 망신 주고 우리 엄마까지 신경 쓰게 만든 거냐고. 당신 서운한 건 이해하는데 내 말 좀 들어봐. 그 땅 이번엔 진짜로 개발할 수도 있다더라. 부동산에 관심 있는 공무원 친구한테 들었어. 나도 한동안 조사해보니 정말 가능성 있어 보여서 그러는 거야. 아우 이 답답아. 그 말이 나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었는데 개발이 되기는커녕 땅값만 떨어지고 있잖아. 당신이란 인간 정말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남편까지 개무시하면서 고이고이 지킨 그 돈을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가만 보니 당신 하는 말이 좀 이상하다. 막말로 그 적금은 내가 일해서 차곡차곡 모은 내 적금이지 당신이 맡겨둔 돈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야?
당신 말대로 당신한테 손 안 벌리고 내 혼자 힘으로 내 부모님 도와드린 건데 뭐가 그렇게 화낼 일인지 모르겠어.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남편은 더욱 흥분한 기색을 보이며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가득했고 마치 제가 저지른 행동이 우리 가정을 완전히 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절박하게 몰아붙였죠. 남편의 그 과장된 반응을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는지, 왜 제 선택이 이토록 큰 배신으로 느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분명히 각자 집안의 문제는 각자 해결하기로 한 약속도 있었고 제가 적금에 깨서 부모님을 돕는 것이 우리 가정에 그렇게 큰 위협이 된다고 생각할 이유도 없었는데 남편의 그 억울하고 분노에 찬 태도는 저를 더 당황스럽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래도 그 땅이 시부모님과도 그렇고 여러 문제가 있던 처치 곤란한 땅인데 자신은 도와주지도 않고 그딴 땅에 제가 돈을 썼다는 사실에 빈정상한 모양인 것 같았어요. 결국 그 이야기는 시어머니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며칠 후 시어머니는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셨죠. 시어머니는 서방이 힘들 때는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았으면서 쓰레기 같은 땅을 사는데 아까운 적금을 깼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화를 내셨죠. 저는 부모님이 공사비가 필요하신데 모른 척할 수 없었고 그 땅이 개발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문도 들어서 겸사겸사 산 것이라고 설명드렸지만 시어머니는 아직도 그런 소문을 믿냐며 비웃으셨습니다. 저같이 독하고 이기적인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이 저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이혼소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수 있는지, 그리고 남편이 정말로 이혼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차가운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지자 마치 발밑에서 땅이 꺼지는 것 같은 충격과 배신감이 몰려왔죠. 그때 집에서 소란이 일어서 한쪽 구석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던 딸조차도 크게 놀란 눈치였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순간 저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에서 딸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지만 남편의 표정을 보니 이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당신, 그거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적금 깼다고 이혼하자고 하는 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진심이야. 너 같은 쓰레기랑은 이혼하고 싶어. 넌 이제 내 가족도 아니야. 애초에 당신부터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잖아. 이걸 단순히 적금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래, 갈라서라고. 저런 년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 잘난 네 부모한테도 나처럼 대출이나 받게 할 것이지 그건 못할 짓이라도 되나 보지? 이 시애미를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러냐? 그래, 당신이 정말 그러고 싶다면 이혼하자. 나도 더 이상은 못하겠다. 저는 정말 가족을 위해 남편과 시부모님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그 모든 것들이 헛수고였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제가 선택한 결과이기도 했지만 이렇게까지 반응할 거라곤 정말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 부모님을 돕는 것이 이토록 큰 갈등을 불러일으킬 줄은 꿈에도 몰랐고 그런 결정을 한 저 자신에게도 혼란스러움과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내민 이혼소장을 보며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결국 이런 결말을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인가 싶어서 마음이 무겁고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제 탓이라며 원망을 하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모습이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멋대로 우리 엄마 땅에 공사계약을 진행했다가 위약금을 물게 된 것.
남편이 25,000원 대리비를 아끼겠다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 그 사고 때문에 차도 팔고 시어머니가 대출을 받게 된 것이 모두 저 때문인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그 답도 없는 인간과 떨어지는 것이 차라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매달리기라도 할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매달리지 않으니 오히려 화를 내며 뻔뻔스럽다더군요. 그런데 잠자코 있던 저희 딸이 와서는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남편과 시어머니는 크게 당황하더군요. 그래, 엄마. 이혼해버려. 나도 철없는 아빠 때문에 이런 일 생기는 거 이젠 지긋지긋해. 뭐? 유나,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빠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 이건 지금 네 엄마가 잘못한 게 맞잖아. 아빠가 사고 쳤을 때 엄마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다 봤고 그때도 엄마 탓하는 거 이해 안 갔는데 지금도 또 엄마 탓만 하니까 더 이상 지켜보고 싶지 않다고. 음주운전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인지 알아? 그런데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반성도 안 하고 있잖아. 아빠가 진짜 너무 쪽팔려.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표정은 일순간 얼어붙었고 그 뒤엔 충격과 당혹스러움이 엿보였어요. 딸이 자신을 그렇게까지 비난할 줄은 상상도 못했던 듯했고 딸의 똑바른 눈빛 앞에서 남편은 말을 잇지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그런 태도를 보이자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며 어디 딸이 돼서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하냐며 네 엄마가 그렇게 가르쳤냐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은 우리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 순간 저는 딸의 단호한 말투와 결연한 태도를 보며 마음 한편이 찡해졌어요. 제 딸이 이렇게까지 강하게 저를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론 어린 딸이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고 미안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어른들의 갈등에 딸이 휘말려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것이 느껴져서 이 상황을 어떻게든 딸에게 더 큰 아픔으로 남기지 않게 해야겠다는 다짐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유나에게 아빠 성을 따른 우리 집안 핏줄인데 이혼하면 어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유나는 망설임 없이 당연히 엄마를 따라갈 거라고 대답했죠.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당황하신 듯 한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더니 결국 그 자리에서 드러놓고는 난리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집안이 완전 콩가루가 됐다면서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하시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어머님, 오죽했으면 유나가 어른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손수 이혼 소장까지 준비해 오셨으니 도장 찍어드리죠. 이건 저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유나를 위해서이기도 해요. 더 이상 딸에게 이런 추한 꼴 보여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겠다는 사실이 실감났고 동시에 이 결정을 후회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남편과 전 진짜로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저런 인간과 살면서 시부모 생떼 받아주는 것도 이제는 지긋지긋했거든요. 수험생 딸이 있으니 남편이 짐을 싸서 시댁으로 들어가 살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이혼 조정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재산 분할 문제에 있어서 너무 비협조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정 기간이 길 경우 많으면 이혼까지 최대 2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남편이 원하는 대로 집 문제나 각종 재산 문제를 양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주변에선 저에게 너무 큰 손해일 거라며 걱정했지만 사실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딸의 양육권이 저에게 온 데다 이혼 조정하는 몇 달 사이에 저는 엄청난 부자가 되어버렸거든요. 그동안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엄마에게서 산 그 땅이 기적처럼 진짜로 관광지 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것도 그냥 개발구역이 아니라
명당 중에 명당으로 평가받는 위치였던 겁니다. 덕분에 땅값이 무려 12배나 뛰어올랐어요. 그렇게 순식간에 저는 수억 대의 부자가 되었죠.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눈물 삼키던 나날들이 보상받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남편은 제가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양보한다고 하니 룰루랄라 기분 좋아하며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허탈하고 우스웠는지 모릅니다. 최종 이혼 판결을 받는 날, 저는 모처럼 장만한 벤츠를 타고 남편을 만나러 갔어요. 벤츠에서 내리는 저를 보자 남편은 눈이 휘둥그레졌고 제 면상이라도 보러 따라 나왔는지 시어머니도 같이 있었는데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시더군요. 남편은 음주운전 사고 이후로 차를 팔고 시어머니가 대신 대출받아서 그 돈을 갚느라 이제까지 대중교통만 타고 다녔기에 차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 벤츠를 타고 온 제 모습이 퍽이나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디서 의외제차 빌려서 타고 온 거냐? 누가 보면 진짜 네 차인 줄 알겠네. 네가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걸 타고 다녀? 그래, 뻔하지. 내 기라도 죽이겠다고 빌려 타고 온 모양인데 하나도 안 부럽거든? 애잔하다 정말. 헛된 자존심 부리지 말라고. 벤츠 빌려 타고 온 거 아닌데? 이거 제가 산 차 맞아요. 당신들이 쓰레기라고 하던 그 땅 개발구역으로 지정돼서 대박났거든요. 그 땅 팔아서 받은 돈에 비하면 이까지 벤츠쯤이야 껌값이지. 처음에 남편은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제 앞에서 핸드폰을 꺼내더니 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죠. 저는 남편의 손이 바쁘게 움직이는 동안 무슨 반응이 나올까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남편의 표정이 일그러졌고 그걸 보니 그가 기사를 확인한 게 분명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그게 정말 사실이냐며 깜짝 놀라셨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그제야 그 인간들은 제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어머니는 왜 그동안 이 중요한 사실을 몰랐냐며 놀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저는 그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당신들이 그 땅을 처음부터 쓰레기라고만 생각하고 관심조차 두지 않았을 뿐이라고요. 제가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큰 돈을 쓸 리가 없지 않냐며 멍청한 건 당신들이라고 쏘아붙였죠. 전 그 사람들에게 분명히 말해줬잖아요. 그 땅이 정말로 개발될 수 있으니 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거기서 역정을 내며 이혼을 요구한 건 그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제 말을 듣고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망설이는 듯 보였어요. 남편의 얼굴엔 충격과 후회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고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꺼냈습니다. 아직 이혼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며 우리 딸 유나도 있지 않냐고 설득하려는 기색이 역력했죠. 그때 마침 시계를 보니 우리가 이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최종 판결이 이미 선고되었을 시간이었어요. 이 모든 긴 싸움과 감정의 소모가 결국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내려졌을 테니 이젠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었고 더 이상 물러설 자리도 없었죠.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미련이 마침내 정리될 시간이 온 겁니다. 시간을 보니 최종 판결은 이미 선고되었겠네. 뭐 이혼 선고는 당사자들이 없어도 떨어지는 거니 나중에 집으로 서류 날아간 거 보고 확인하자고. 이미 버스는 떠났어. 당신과 나는 영원히 끝이야. 끝이라니. 우리 사이에 예쁜 손녀도 있잖아. 우리 유나 말이다. 그 아이 생각해서라도 다시 잘해보면 안 되겠니? 핏줄을 어떻게 떼어낸다니? 예쁜 손녀는 무슨 개뿔이. 아줌마, 그쪽 집안이 콩가루 된 게 제 탓이라면서요. 이제 와서 무슨 손녀 타령입니까? 유나한테도 그렇게 욕을 해놓으시곤.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힘이 빠진 듯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리셨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나 크게 소리를 치셨는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쳐다볼 정도였어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도 남편을 향해 원망 섞인 말들을 쏟아내며 왜 더 잘하지 못했느냐고, 왜 이 상황을 이 지경까지 만들었냐고 남편을 나무라셨죠. 그 모습을 보니 그 아들의 그 어머니란 생각이 들더군요. 자신이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것이 아주 판박이었습니다. 아이 좋은 시절 다 갔네. 그러게 네 처 좀 잘 잡지 그랬냐. 이 화상아, 이제 어쩔 거야? 평생 오래비로 살 작정이냐고. 이게 다 엄마 탓이야. 엄마가 먼저 이혼 소장 내고 유나 데려온 다음에 위자료랑 양육비 청구하면 된다고 했었잖아. 뭐 하나 엄마 말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고. 이놈 좀 마. 이게 왜 내 탓이냐? 딸 하나도 제대로 구슬리지 못하고 말이야. 아유, 나무 평생 아들놈 모시고 살게 생겼네. 아유, 내 팔자야. 몰라. 난 엄마 때문에 이혼당한 거야. 팔자 꼬인 건 엄마가 아니라 오히려 나라고. 두 사람이 서로에게 탓을 돌리며 끝도 없이 다투는 모습을 보니 이 모든 상황이 참으로 더덥게 느껴졌어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끼어들 필요도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뒤로하고 벤치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모습이 이제 더 이상 저에게 어떤 감정도 불러일으키지 않았어요. 드디어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홀가분해졌습니다. 벤츠를 사게 된 건 사실 제 딸의 강력한 추천 덕분이었어요. 딸은 저에게 벤츠를 타고 다니면 정말 멋져 보일 거라며 엄마에게 딱 어울린다고 했죠. 그 말을 듣고 나니 저도 모처럼 제 자신을 위해 뭔가 특별한 것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결국 멋진 차 하나를 장만하게 된 거예요. 딸의 응원 덕분에 저도 한 번쯤은 제 삶에 이런 사치를 부려도 된다는 용기가 생겼던 거죠. 완벽한 이혼을 마치고 돌아온 날, 딸이 문 앞에서 활짝 웃으며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딸의 그 환한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군요. 저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유나, 엄마 따라온 거 후회 안 해? 솔직하게 말해도 돼. 엄마, 그럼 못난 아빠나 할머니는 없어도 되지만 엄마 없인 절대 못 살아. 나는 무조건 엄마 편이야. 딸의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모든 고생과 힘들었던 순간들이 마치 눈 녹듯이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고, 마침내 제가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 싶었죠. 딸의 말 한마디에 그동안 쌓였던 모든 피로와 걱정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저를 위해, 그리고 딸을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확신과 용기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올랐습니다. 미련이라도 있는 모양인지 전 남편과 전 시부모는 저에게 열심히 연락을 해왔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서 그 인간들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습니다. 그랬더니 전 남편과 시부모는 딸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요. 딸에겐 그래도 우리가 피로 이어져 있는 가족이니 종종 봐야 하지 않겠냐며, 네 엄마를 잘 설득해보라고 말하면서 자꾸 딸의 마음을 흔들어 보려 했죠. 가족이란 명목으로 아빠와 다시 함께 사는 게 너에게도 더 좋지 않겠냐는 식으로 딸을 설득하려는 그 인간들의 태도는 정말 집요했습니다. 딸의 마음을 흔들어서라도 저와 다시 연결되길 바라는 그 인간들의 노력이 참 어이가 없고 답답했어요. 하루는 또 전화가 왔다며 딸이 스피커폰으로 통화 내용을 들려주더군요. 유나야, 그래도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는 게 너도 훨씬 좋을 거 아니냐. 네가 엄마를 잘 설득해보렴. 우리 다시 가족으로 돌아가자. 아빠, 나 지금 수험생이야. 제발 자꾸 이렇게 연락해서 괴롭히지 마. 또 연락해서 스트레스 줘서 나 수능 망치면 그때 내 인생 책임질 거야? 두 부모님이 옆에서 도와주는 게 수험 준비하는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빠도 우리 유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게. 아빠가 안 보이는 편이 차라리 내 정서에 100만 배는 도움이 될걸?
지금 전화한 것도 너무 스트레스니까 제발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딸이 그렇게 소리를 빽 지른 뒤로는 아무도 저희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전 남편이 딸에게 저런 말을 듣게 된 걸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딸이지만 가끔 그 단호하고 똑부러진 모습이 무서울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저렇게 야무지고 똑부러지니 오히려 걱정이 하나도 안 될 정도예요. 앞으로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라요. 우리 둘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이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롯이 저희만의 삶을 꾸려가며 웃으며 살 거예요. 예전엔 그저 남편과 시댁에 맞추기 바빴지만 이제는 저와 딸이 원하는 대로 저희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갈 겁니다. 이혼이란 사건은 제 인생에서 결코 작지 않은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딸과 함께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고 응원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딸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든든히 지원하고 저 역시도 딸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으로 살아가려 합니다. 어쩌면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시작하는 느낌이 듭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후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며 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요. 딸과 함께 웃고 함께 울며 매일의 소중함을 느끼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제가 앞으로 살아가고 싶은 방식이고 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갈 희망찬 미래입니다. 그럼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